1월 26일 송영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광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와서 당원들과 함께 영화 하루동선을 봤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거기에 계셨다. 식당 하루동선의 창업자이자 종업원이셨던 노무현 전 의원은 때가 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된다. 이제 이재명의 때다. 전투형 노무현으로도 불리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시대의 하루동선이다. 중히 쓰일 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3월 9일까지 절박한 하루하루가 펼쳐질 것이다. 부산의 한 영화관 귀퉁이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기를 떠올린다. 이에 1월 27일 국민의힘 김영태 최고위원은 다음과 같은 글로 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이재명 후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유했다. 송 대표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가? 노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처럼 표 계산에 따라 툭하면 말바꾸기를 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원칙도 잃어버렸고 명분에서도 진 것이다. 부디 부끄러운 줄 알라. 국민의힘 김영태 최고위원의 글은 지금의 선거 구도를 염두에 둔 그저 영리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참된 말이며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리 높여 외쳐온 말들입니다. 우리의 외침을 우리가 아닌 적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대신 외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권력을 내어줄지언정 우리의 외침마저 내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이브TV입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호구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링장군입니다. 네, 지금 인사하신 링장군님. 오늘 원래가 아니고 비씨님이 어제 부스터샷을 맞으시는 바람에 원래 이번 주 녹음 일정을 안 잡았었는데 트위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송영길이 좀 빡치게 하는 바람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송영길만이 아니죠 또. 뭐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하도 확 올라오는 바람에 안 하고 못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또 원래 녹음 안 한다고 공지를 띄워놓고 며칠간 다들 팟빵에만 처음에 공지를 띄워놨었거든요, 제가. 근데 별다른 말씀들이 없으시길래 그냥 괜찮구나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비씨님이 유튜브에 공지를 띄웠는데 그걸 몇 분이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녹음 없다고 몇 분이 갑자기 슬퍼하시는 바람에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함부로 녹음 걸을 게 아니구나, 그런 교훈이랄까 그런 걸 새롭게 얻었다고 할까. 이게 얼마나 우리 청취자분들, 네. 민주당원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치신세계가 하기야 정치신세계는 주말에 아닌데 우리 방송 업로드 될 때는 어차피 주중이라서 정치신세계 들으시면 될 텐데. 근데 정치신세계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게는 하죠. 네, 그쪽이 좀 더 정치신세계는 좀 더 틀이 잡힌. 그렇죠. 네, 틀이 잡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스탠다드한. 네, 아무튼 틀이 잡힌 그런 형태라면 우리는 그냥 막 짓거리는 거니까. 원래 취향이라는 건 다양하니까. 네, 취향 존중 드리겠습니다. 발이 왜 이래 이거. 아무튼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번 주도 후원해 주신 고마운 분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통해서 귀여운 지니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어용방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링장군님은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노의 연속이었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로 분노 지점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제 좀 적응할 만도 한데 적응이 안 돼요. 그죠? 적응이 안 되죠. 네. 왜냐면은 이제 반정부지를 깔고 가니까. 아니 근데 사실 지금 곧 있으면 이슈를 다루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새로 이렇게 뭐 새로운 사실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해온 짓들도 보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짓들의 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도 이거는 그 어떤 분노의 수위가 그러니까 적응했다고 해서 완전히 분노를 안 하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또 저러네 그러고 그냥 덮어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왜냐면은 쉴드 치는 논리가 너무 짜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더 빡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도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실드를 치니까 이게 막 뭐 사람 뭘로 보냐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나를 개돼지로 원래 얘네들이 나를 개돼지로 생각하는 건 알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네. 일이고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실드인데 쟤네 국민들을 너무 수준 낮게 본다 이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본 녹음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 하나를 이제 좀 피드백을 좀 해야겠는데, 그 한 청취자분께서 이제 저희 방송에서 쓰이는 이제 비속어 중에 병신이라는 말이 이게 좀 아닌 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리플을 딱 보자마자 실수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앞으로도 이야기하다 보면 빡쳐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속어를 쓴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좀 그 어떤 인권 침해적인 그 장애에 관한 그런 비하적 표현들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의식하고 자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지적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린장군 지금 3주째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거의 1월은 거의 정규 편성 되셨는데 어쩌다 보니 참 이 뭔가 좀 우리의 구성원들이 좀 다채로워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설 그만하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뤄볼 이슈는 이재명의 착즙이라고 제가 소점을 붙여봤는데, 뭐 말씀 안 드려도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울었잖아요. 잠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1월 24일 날 오전 오후 이제 그 이벤트가 두 번 있었는데, 오전에는 용인 포운아트홀에서 뭐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큰절을 냈어요. 이날은 또 오전에. 그러면서 뭐 국민께서 내로남불이나 이름으로 민주당을 질책하기도 했다.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족함에 대해 사과 아니 사죄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신년을 맞아 예정기부터 큰절을 드리게 됐다. 라면서 이제 큰절을 했어요. 근데 이 큰절만 해도 사실 엄청 한심한 거 아닙니까? 선거 국면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큰절을 한다는 게 늘 저쪽 땅에서 봐왔던 행태들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동안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놀렸는데 그렇죠.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그런 뭐 징크스 같은 징크스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절하면 진다고. 절하면 진다. 예. 먼저 절하는 쪽이 진다. 그렇죠. 큰 절을 굳이 해야겠다면 이기고 나서 감사하다고. 예.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 이제 당선 연설할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해볼 만하지. 이거는 참 이 모양 빠지는 짓이다 싶었는데. 아니 이거 백날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뭐예요? 뭐 국민들이 그거를 사과를 받아주고 아이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애초에 이 사과라는 게 때가 있는 법 아닙니까 항상 보면은. 근데 이건 뭐 지금 뭐 말로는 뭐 부족함에 사과드린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거 지지율 떨어져서 하는 거라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주 거의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늘 누누이 경고했던 바잖아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네. 이런 그림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한 건데. 그렇죠. 좀 더 그 일반 상식에 가까울 수 있는. 그렇죠. 뭐 당당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민주당의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뭐 우리 책임은 아니죠. 한심하다 이거죠. 그렇죠. 경고를 무시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오전에 이렇게 그 용인에서 이렇게 큰절을 올리고 오후에 이제 성남 상대원 시장으로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이제 이 오후 일정에는 연 대표님도 이제 동행을 하신 걸로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날도 아마 지원 연설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연 대표님 지원 연설을 하시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뒷타임으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 논란의 눈물파리가 나왔죠. 했던 얘기가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이다.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다니요.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지른다고 협박하냐고 그러냐고 했는데 형님은 저를 조롱했다.
제가 욕한 것은 잘못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다. 우리 가족 아픈 상처 그만 해집으십시오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게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욕하지 말고죠. 이건 이재명이 욕했다고 지금 질책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너 공무원 뭐 선출직 공무원 시장인데 시장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도덕론은 뭐 공직자건 아니건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졌다 그러면 백이면 백다 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우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눈물파리에 났습니다. 이제 민주당 포스터도 이날 당일날 나왔고 문구가 울지 마라 이재명 우리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래 좀 울지 마. 보기 싫으니까. 가만 생각할까 이거 틀린 말은 아니네. 그쵸? 진짜. 예. 우리를 위해 울지 마라. 제발 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딴 꼴을 보고 싶은 게 아닌데 그렇긴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원식 페이스북. 너무 상처가 많다고 절개하는 사람을 보았다. 아이씨. 결국 싸울 수밖에 없었던 향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참혹함을 보았다. 그래도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절망스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한다고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올렸던 페이스북 글이고 두 번째 하나 더 올렸어요. 우원식은. 그래. 느낌표 팍 찍고 그래. 욕설 그 자체는 잘못이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천하의 몹쓸 욕까지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후보가 겪은 일을 내가 겪지 않은 것만 해도 행운. 저 이제 뒤에 박인복 여사님 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우원식은 거의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이 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차 가해죠. 그렇죠. 네. 가해자 입장만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개인 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사실은 쌍방이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철저하게 이재명 입장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폭력이죠, 폭력. 그렇죠. 진짜. 이런 게 이제 권력형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천준호 페이스북은 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버지의 손수레를 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성남 상대원 시장을 방문했다. 이재명 어떤 아버지? 뭐 법대 나오신 아버지, 서울대 나오신 아버지 누구 어떤 뭐 도박꾼 아버지 말씀하시는 건가? 뭐 영어 교사도 있고 뭐 광부도 있고 근데 시장에서 이 구름만 밀어던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인지 진짜 모르겠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전했다. 넘어갑시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수행께서 한준호 페이스북 여긴 또 이제 그냥 이 양반은 좀 뻔해요. 창의성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이제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나 군중들은 죄 지은 여인에게 아무런 돌을 던지지 못했다. 이재명 돌 맞아 죽어도 이거 한준호는 책임져야지. 지가 책임져. 이 글에 대해서 이제 패러디한다고 보면 막 투석기 사진 올려놓고 울릉도 흔들바위 가져온다고. 돌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이재명한테 죄 있는 사람들 딱밤 한 대씩만 놓고 가라 그래도 이재명 두개골 다 깨질걸요. 진짜 뚝배기 깨질걸.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소리를. 저는 죄송하지만 네. 딱밤 말고 네.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침만 뱉어도 거의 피부 녹아내릴 수준일걸요. 한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은 침 뱉을 것 같은데. 어디 광화문 같은데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렇게 침 뱉으라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페이스북 좀 아니 그놈의 역사는 우상호 좀 많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억될 명기연설. 역사적으로 기억될 명연설 중에 이제 그 울먹이는 연설이 있긴 했죠. 그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대통령 취임사는 뭔가 좀 희망적이고 밝은 분위기잖아요. 당연히 이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아세요, 링 장군?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때가 이제 그 IMF 닥치고 나서였잖아요. 직후였잖아요. IMF 맞은 지 직후에 이제 취임사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울컥하신 거야. 근데 이제 전혀 성격이 다르네요. 그 그러니까 울먹임이. 이제 그 모든 난들이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이제 역경을 딛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그 국민들이 겪을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다 울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울컥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남을 명연설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이건 그냥 자기 연면 아니야. 여기서 울컥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무슨 나 살자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자, 나 살자고 나한테 나 비난 그만하라고 이제 좀. 그렇죠. 제발 나까지 말하지 이거는 뭐. 그러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눈물과 울먹이는 목소리 속에 이재명 후보의 처절하고 칠했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그의 삶은 정치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주변에도 이 연설을 널리 알려달라. 여기서도 이제 또 가난파리 서사가 나오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민주당 후보 최소한 2명입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노무현 그쵸.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 시절에 다 그렇게 살았지 뭐. 그러니까요. 솔직히 윤석열이야 뭐 윤석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윤석열, 이명박도 그렇죠. 근데 이명박은 다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그 이재명이나 비슷하잖아요. 과거에 있어서는 이게 이명박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많은 걸 했다고 해버리니까 거의 이재명 아버지 10명 수준으로 이것저것 다 했다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자, 아무튼 이어서 이제 조홍천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조홍천이 그나마 이상하게 이 점에서는 되게 멀쩡한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반전. 대통령 후보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 맞는 말이죠. 조홍천답지 않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쉴드를 살짝 쳐주려고 한 얘기가 뭐 그 장소가 애안이 서린 그런 곳이었다 보니까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는 점도 있지 않았나 싶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조홍천이 성격상 이런 감성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좀 사람이 좀 메말랐다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아니 이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그러니까 뒤에 얘기도 다른 사람들은 여기 보면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명령이라고 그러고 다들 막 엄청 이 감성파리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조홍천은 그나마 이 정도면 할 법한 아니, 소리다 뭐 그렇게 생각된다 이거죠. 얘네들 무슨 생각 들까요? 자기가 만들까? 다들 학벌 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조홍천도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렇죠. 서울대 나오고 사시 나와가지고 검찰로 청와대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그쵸. 자기 커리어에서 정점 찍어봤던 사람이죠. 이런 실드를 때마다 이런 실드를 하고 싶을까 진짜로. 자, 이제 민주당 눈물파리의 절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정철, 이제 메시지 총괄 정철 페이스북 글. 눈물은 눈이 아니라 가슴이 흘린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손수건을 건네는 일은 삼가야 한다. 가슴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없다면 말없이 꼭 안아줘야 한다. 그 사람 가슴이 따뜻해질 때까지 내 가슴을 빌려줘야 한다. 이재명이 울었다. 울지 마세요. 이런 말로 위로하러 들지 말자. 실컷 우세요. 이렇게 말하자. 같이 울어요. 이렇게 말하자. 아니 이분 쉿. 이거 언제적 감성이야 진짜. 이분이 이게 읽으니까 갑자기 확 올라온다. 그의 가슴에 내 가슴을 다 주자. 양반 가슴 패티시 있는 것 같아. 이거 옛날에 무슨 초콜릿 80년대 초콜릿 CF. 아니 저는 여기서 이 가슴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게 성적으로 해석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만약에 요 내용을 그대로 글을 쓴다고 해도 마음이라고 바꾸겠어요. 이 가슴이라는 말을. 왜냐하면 좀 안 와다 이상해 느낌이. 그쵸. 안 그래도 오글거리는데. 이 양반 가슴 패티시는 것 같아 진짜. 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악한 게 이유가 있죠. 그렇죠. 뭐 이제 김건희 녹취록 공개에도 윤석열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됐고, 그다음에 그런 반면에 이재명은 이제 지난주에 그 장영하 변호사가 녹취 파일 34개 푸는 바람에 비호감도가 확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이제 이 눈물파리 쇼를 기획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뭐 즉흥적으로 놔두고 생각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 선거 캠프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재명은 충분히 계획하고 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선님 유족의 반박이 이제 1월 27일 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영화 변호사에게 박인봉 여사께서 이제 그 메시지로 입장을 표명을 하셨어요. 문자로 보내가지고. 이거는 링 장군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남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공권력의 칼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할 뻔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안 계시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 10년 전에 남편의 정신 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나와 있는데도 왜 항상 이 후보한테는 미친 형이어야만 하나? 무엇을 덮기 위해 항상 미친 형 취급을 당해야 할까? 거짓말하는데도 눈물이 필요한 걸까? 이 후보가 눈물까지 흘리며 거짓말하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를 용서 못하고 눈 감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젠 법으로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참 되게 논리적연하지 않습니까? 그쵸. 말씀이. 항상 보면은 아픈 데를 찌르세요. 뭐 그렇기도 하고 박인봉 여사님이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성인스러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글 쓰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문장 구사력 같은 게 네.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예, 많이 배운 티가 나는 그리고 그런 이거는 부분입니다. 꾸준히 책을 읽으셔야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네, 뭐 단순히 대학 나갔다고 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이제 이런 문자를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법률 검토 들어갔고 이제 곧 소송 시작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눈물파리 한다고 이렇게 그 박인봉 여사님 말씀처럼 왜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고 미친 사람 만들고 그래야 되냐고. 이걸 만약에 눈물파리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자기 잘못이라고 또 안고 그렇게 가도 되는 거고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미 일단 사과는 했다고 자기들이 얘기는 하니까 그럼 사과하고 끝내든가. 그렇죠. 묵묵히 참고 견디든가. 그렇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사과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공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나 마무리 못 짓고 여기 질질 끌고 가는 셈이 되니까. 쟤는 또 사과해 그걸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지자라 그래도 이거 보면은 슬슬 이재명한테 짜증이 날 것 같긴 그쵸. 해요. 이거 사실 결자해지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울 게 아니라 그 형수님을 찾아가든지. 그쵸. 그 윤과피님도 정치신세계에서 이거 짚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한 열흘 정도 그냥 시간 빼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형수님만. 예, 계속 그 찾아가서 사과하고 설득하라고. 저도 그게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지금 털고 가도 진짜 이재명 지지율 많이 오를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반대할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는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많은 명분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지. 이걸로 해서 저는 이미 그 부분은 예.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아요. 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이번 주 상반기에 전반기에 이제 크게 이제 전반기도 아니구나. 아무튼 며칠 전에 이제 크게 한번 또 이게 뒤집어졌던 이동호 공보무 특혜 의혹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1월 26일 갑툭튀 됐어요. 이게 좀 새로운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쵸. 우리가 이재명 우리가 몰랐던 거. 까면서도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것도 요 내용 쭉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사실은 그 성남시청이나 아니면 성남시 일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던 이야기라고 해요. 그 안에서는 돌았는데 이게 이제 크게 밖으로 외부로 안 세워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잡은 것 같은데, 박수영 의원이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1월 26일 날. 그러면서 이제 이동호가 근무한 군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8월 이후까지 3, 4개월 동안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마침 이제 이동호가 일병 한 보자 요즘 군 생활이 일병이 6개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일병이 1병 6개월, 상병 6개월 뭐 그렇게 나가나 아무튼 그런 식인데 일병 생활 반 이상을 지금 그 수도병원에서 보내고 상병 달고 이제 부대 복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거 사진 중에 하나로 나온 게 그 2014년 8월 28일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동호가. 뭐 환자복을 하의에 입고 위에 상의도 보면 그 국방색 반팔 라운드 티, 이제 보통 이제 군인들 안에 입는 그 이너웨어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있고. 그 페이스북 사진에 보면은 또 이동호의 이제 중학교 동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남긴 게 있어요.
너 저번에 이제 수통 이게 수통이 이제 수도국군병원 말합니다. 수도국군병원에서 본tet했다 정형외과에서 이런 댓글도 남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은 군 관계자한테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환자복을 군 환자복 입은 게 맞고 그러니까 군 의료 시설에 입원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 당시에 이미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 군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제 현재 입원 의혹이 있는 병원이 이 국군수도병원. 여기는 이제 공식 명칭은 국군의무사령부인데 여기는 국방부 직속입니다. 국방부 직할부대. 그러니까 이게 직할부대라는 게 뭔 얘기냐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동호가 또 입원했다는 다른 병원 하나가 국군대전병원. 여기는 이제 의무사령부의 예하부대입니다. 예하부대라는 건 그냥 하급부대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도병원은 이제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 이 국군대전병원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수도병원 다음 가는 규모예요. 국군병원으로는 국군병원에 MRI 시설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도병원이랑 이 대전병원이에요. 이 두 군데에 다 입원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호가 만약에 큰 병원에 사실 인대 늘어난 것 정도, 인대 파일 정도로는 큰 병원에 입원하기 힘든데 그래도 만약에 뭐 입원을 한다면은 이 지휘 체계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항공우주의료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군의 이제 그 가장 큰 군병원인데 이거는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아니면은 인접한 또 국군병원이 있어요. 이게 대구에 있는 건데, 경북 하양에 있는데 국군 대구병원이라고 합니다. 국군 대구병원도 시설이 꽤 커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큰 병원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봐도 이동호가 수도병원이나 대전병원에 입원할 만한 어떤 그 자연스러운 맥락은 존재를 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 최상급 병원으로 올라가야 할 만큼 그 중증이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동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임사기간 이동호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내용이 담긴 인사명령이 국군 인사자료에 없다. 이거 이제 요청을 했는데 없으니까 못 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를 이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병도 꿀보직 아닌가요? 꿀보직이죠. 꿀보직이고 뭐 여기 지금 군사기본훈련단이면 이제 아마 공군 훈련소인데 훈련소에서 행정병 뛰면은 뭐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육군 같은 경우는 행정병 그래도 그 기본적인 훈련들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육군 나온 분들은 다들 궁금하실 텐데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는 유격 훈련. 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이제 빡빡 굴러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제 PT 체조시키고 그런 거.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혹한기 훈련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통 2박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어디 한겨울에 어디 야산에 올라와가지고 땅 파고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런 훈련하는데 그거는 열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병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생하는 면이 있는데 육군도 이제 이런 한 아주 상급 부대로 올라가면 그런 게 이제 이건 열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데는 좀 빽 있는 사람들이 가는 부대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근데 공군 기본 군사훈련단 같으면은 진짜 할 일 없죠. 할 일 없는데 다만 이제 내무반 생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그 서일 입고 하니까 눈치 보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호가 병원에 입원했던 그 일병에서 상병 달기 전에 일병 기간 그때가 사실 일반적인 내무반 생활에서 제일 힘들 때거든요. 제일 많이 일을 많이 시키고 제일 많이 까이고 고참들한테. 상병 달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짬밥을 대우를 해줘요. 위에 병장들이. 그래서 웬만큼 잘못한 거 아니면 때리지도 않고 요즘은 아예 때리기 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뭐 심하게 안 하고 그냥 너도 짬밥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군인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 새끼 뭐또 모르니까 너는 까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들 때 싹 빠졌다가 편해질만 해지니까 돌아온 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병원 입원의 시기만 따져보면은 상병 다음 병장이죠. 네, 상병 다음 병장이죠. 상병이 실질적으로 그 내무반을 굴리는 주체라고 보면 됩니다. 병장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은
병장들이 이제 맨날 그 침상에 들러워가지고 애들 병장들은 큰 소리도 안 내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상병들이 다 그 악역까지 다 맡아서 하고 병장들은 그냥 들러워 있다가 가끔씩 잔소리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제일 힘든 시기에 그러니까 이동호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든 보직에 간 것도 아니고 군생활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보기 힘든데 그나마 그 편한 널널해 보이는 군생활에서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병원에 갔다가 편해질만 해지니까 돌아온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이동명령서라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가 뭐 퇴원하면은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 어떤 우리는 다 신체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온다고 해서 누구 명령을 듣고 그래야 될 건 아니지만은 부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인원 점검을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몇 명 있다. 부대에 몇 명 있다. 그 점호를 아침 점호를 하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점호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그때 보고되는 내용이 뭐냐면 총원 몇 명 중에 현재는 몇 명이고 결혼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이제 몇 명 뭐 그 점호를 못 받는 상황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고 네, 그래서 몇 명은 뭐 저 경기 근무소로 나가 있고 뭐 몇 명은 무슨 당번이고 몇 명은 휴가 갔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인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호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만약에 병원에 입시를 했다면은 매일 인원 보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입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호 어디 갔다라고. 근데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 이동을 하면 항상 그 이동에 관련된 문서가 남아요. 군대는 그 부대 내에 그 부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부대 밖으로 다른 부대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증을 끊어야 되고 그런 걸 차출이라고 차출은 좀 장기적으로 빠지는 것들이고 뭐 한 달에서 그러니까 하루에서 한 달 사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부대 밖으로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 상급 부대로 많이 말하자면 출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단위로 예. 나가는 것도 다 이동 명령서가 나온다는 네, 거죠. 그걸 이제 공용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용증이라는 걸 끊어야 되고 그다음 발급 대장이 있어요. 공용증 발급 대장이. 그럼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대 밖에 나가서 어디로 그러니까 행선지까지 딱 찍혀가지고 어느 부대로 갔다가 몇 시에 복귀했다 그런 게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호가 입실한 거에 관련해서 서류를 요구했을 때 관련 서류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류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 대전병원에 입원 퇴원한 기록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 대전병원. 자,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이동호가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이제 국군 수도병원 원장 이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2012년에 가천대 의대 부총장이었던 이명철이라는 분입니다.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유명한 의사더라고요. 핵의학 관련해 가지고 핵의학이 뭐냐면은 방사선 치료나 그다음에 방사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쪽 관련된 이제 분야를 이제 핵의학으로 얘기를 하는데 핵의학 국내 최초 핵의학 전공 의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 기사 나온 걸 보면 또 인맥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넓대요, 정재기 쪽에.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군부대 군 병원의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군 수도병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중 환자가 많이 오니까 보통 군부대에서 응급 환자 그러면은 뭐 폭발물 같은 걸로 큰 부상 입는 사람 아니면은 고위직들이나 군무원들 좀 나이 든 군무원들 암 환자들도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의학 전공 의사가 병원 원장 돼가지고 그 어떤 암 치료 같은 거 하는데 근데 좀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중점을 두려고 했으면 이 양반을 불러올 만하죠. 그러니까 국군 수도병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군 복지 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실무 그분이 직접 치료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말씀드렸다시피 인맥이 넓고 굉장히 넓고 이제 다양하니까 어떤 그런 병원 시스템 뭐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들을 확보하는데 괜찮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가천대 그러니까 국군 수도병원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가천대에서 이제 가천대 병원 부원장을 했다는 게 좀 이제 이재명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안 그래도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인맥을 굉장히 넓게 쌓았다고 하니까 이재명하고도 그때 인맥을 쌓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만한 이제 여전히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는데 뭐 청원휴가 기록하고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동호가 치료를 위해서 청원휴가를 열흘 동안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뭐 그 뒤에 복귀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원휴가는 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이제 청원휴가를 냈고 그 다음에 의무 기록 사본에 따르면은 이제 거기에 치료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제가 아까 사진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영어로 이제 이거 뭐라 그러거든요. 아스트로스코피 앵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척추 마취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스트로스코피가 그 관절 내시경 아세요? 네.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을 아스트로스코피라고 그러거든요. 관절 내시경 시술을. 그리고 이제 척추 마취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앵클이니까 발목이잖아요. 그리고 척추 마취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스트로스코피를 시술을 할 때 상체 부위를 만약에 시술을 하려면은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리고 하반신 쪽은 이제 척추 마취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호가 발목에 관절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관절 내시경이라는 게 주로 연골 쪽을 이제 치료할 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 진단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살펴봐야 될 때. 그래서 이 그 치료 내용만 이 증명서만 가지고는 이동호가 과연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쳐서 수술을 했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추측이기 때문에 이거 추측으로 예. 병역 비리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측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동호가 어떤 그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 검사만 받아도 이렇게 적히니까 진단서에 적히니까 치료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어찌됐든 간에 관절 내시경을 받은 게 되니까 그래서 뭐 관절 내시경 받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진단 목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시술을 받고 아니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3-4개월 동안 수도병원? 네. 거기에 입원할 정도면은 그 사진에 그렇게 다리를 꼬고 그렇게 앉을 수가 있나? 발목이면 가능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해서 회복하는 기간인데. 그렇죠. 그 인대 파열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인대 손상을 3단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같으면 보통 우리 발목 삐었다 그러는 거. 인대 늘어난 경우. 그다음에 2단계가 약간 찢어진 경우. 그다음에 3단계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거든요. 근데 이동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보면은 3단계 파열이 아니면 이렇게 길게 입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발목 인대가 3단계까지 파열이 되면은 이 관절 내시경 시술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 찢어진 근육 당겨가지고 붙여야 되는 걸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 아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네. 이쪽 군 병원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많이 벗을 일이 생기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군부대에서도 옷을 벗을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관련 이제 인사 명령서가 없이 그렇죠. 입실한 게 확실하게 밝혀지면은 왜냐하면 그 부대에서 맨날 점호하면은 그러니까 점호를 했을 때 없으니까 그거를 빼고 점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 안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건이네요. 자, 그럼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물타기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근거 서류라고 제출한 거는 청원 휴가에 대한 근거 서류만 제출했는데 이동 명령서가 그렇죠. 애초에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는 병원에 입실한 근거가 뭐냐. 그걸 따졌는데 병원에 입실한 근거는 지금 민주당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얘기를 하기를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가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진에서 이제 특실이라고 표현한 그 이동호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그 장소 거기는 이제 병원 휴게실이고 다른 입원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유기실에서 치료받았다. 뭐 그러면서 모든 절차와 방법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 확인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확인 아직 안 됐어요. 병원에 간 거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뭐 확인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기를 본인이 요청이 있을 때만 이 그 병원 입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료 열람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동호가 지금 직접 신청했다고. 근데 이거는 별로 저는 제가 보기엔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아무튼 근데 인사기록 뭐 저기 확인 요청했다고 하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건 그냥 시간 끌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간 끌겠죠. 네, 그러니까 묻히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슈를 덮는다고 그렇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슈가 계속 지금 덮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이제 요 이슈는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관련 명령서가 만약에 없는 걸로 드러나면 굉장히 큰 비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 만약에 명령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거는 특혜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동호가 큰 병원까지 가야 될 수준 상황이었다고 해도 인접한 군병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전에 갔다가 뭐 서울에 갔다가 성남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이랬다는 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굉장히 심하게 다쳐가지고 하반신 부수까지 간 경우까지 한번 봤었는데 그 낙하산 훈련하는데 막타오라고 이렇게 10m에서 어깨 줄라고 뛰어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데 그 체결 잘못해가지고 한 5m 정도에서 뚝 떨어졌어요, 사람이.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역자로 앉은 상태로 엉덩이부터 확 떨어져가지고 척추에 무리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5m에서. 사람이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상병이었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고 나니까 정신은 금세 차렸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척추가 어떻게 손상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일단 그 사단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사단 의무대로 보내가지고 한 일주일 요양했더니면은 일단 다리는 감각은 돌아왔다고. 근데 이제 좀 디스크 많이 파열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던데 뭐 그런 경우도 저는 저기 상급부대 사단병원 그래봤자 그냥 사단 의무대 그래봤자 일반 병원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갔지.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저기 부대 밖에 일반 병원 가서 치료받긴 했는데 그런 걸로도 뭐 수도병원 갈 일 없는데 이 꼴랑 발목 인대 나간 것 가지고 수도병원 갔다는 거는 이 자체로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는 못 갔을 거라고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털려면 이동호 수도병원에 간 적 없다. 대전병원에도 간 적 없다. 이 이동호가 입실한 군병원이 뭐 대구 국군병원이든가 아니면은 그 공군병원 충주에 있는 공군병원 거기에 갔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최소한의 변명은 됩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저것도 이재명 아들이니까 저 병원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말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명령 체계상 보면 가능한 일이니까. 하지만은 수도병원이나 대전병원에 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권력형 특혜 봐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선거 대선판에서 특히 대선판에서 병역 문제나 그다음에 자식 교육 문제 이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 어떤 거기서 벌어지는 부정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반향이 크죠. 왜냐하면 다들 자식 키우고 다들 뭐 남자애들이면 군대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슈에 집중을 하고 그거 하나만 패면은 되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뭐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선거 때도 그때 누구였지? 한나라 이해창이요. 이해창 아들 문제로 그거 하나만 갖고 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막 답답한 거야. 근데 이제 뭐 전략적으로 따지자면 이 이슈는 계속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해명하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동호가 수도병원이랑 대전병원이랑 명령서가 나왔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 이건 물고 늘어질 만한 그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제 이어서 다음은 다시 떠오른 김혜경 리스크. 이거 이제 어제 갑자기 보도가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원래는 작년 12월 27일 날 국민의힘이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그래가지고 이 얘기 옛날부터 우리는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김혜경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이
성남시 공무원을 자기 수행 비서로 쓰더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국고손실죄 직권 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당시에 공무원을 수행 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며 이를 가짜 뉴스를 규정을 했고 이제 관련해서 다시 이제 뭐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7일이고 어제 이제 SBS에서 SBS 8시 뉴스에서 이제 요건을 다뤘는데 제목이 이제 공무원인데 이 지사 사모님 약 대리 수령 등 사적 심부름 해가지고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 씨와 비서실 직원 A 씨 이제 이 비서실 직원 A 씨가 이제 이 말하자면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같은 거 이제 그 공개를 했는데 보면은 이 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 씨가 이제 A 씨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뭐 김희경의 각종 잡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김희경 단골 식당 음식 뭐 테이크아웃도 하고 각종 집안일 뭐 속옷 정리도 해주고 냉장고 정리도 해주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도청 부속 의원의 처방전으로 28일치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김희경한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당사자가 안 가고 대리 처방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의 약이니까 뭐 외상이나 아니면 그렇게 내상도 아닐 것이고 정신과 쪽 아니겠냐 그렇게 많이 추측을 했었는데 그건 일단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호르몬 쪽 그 제재일 것이다. 갱년기 치료예요. 좀 더 이제 어제 그 뉴스에 나온 어떤 처방전에 이렇게 QR 코드가 찍혀 있는데 그거 확대해가지고 그 QR 코드 가지고 분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석한 분 말씀 따르면은 이게 호르몬제 일종인데 작용 중에 뭐 성기능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먹어야 될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매일 먹어야 되면 그냥 갱년기 갱년기 약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거를 대리 수령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면 병원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거를 꺼려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귀찮거나 병원 들락날락거리는 걸 누구한테 보이는 게 싫었다. 그 뭐 얼굴에 시커먼 마스크 쓰고 가면 누가 알아본다고. 저번에 저기 경호원인지 뭔지 그렇게 분장해서 잘 보내더만. 그러고 나면 모를 텐데. 아무튼 이제 이 기사의 배 씨가 이제 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고 이후에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되면서 비서실로 채용됐다고 여기 이제 2018년 11월 18일 성남일보 모동희 기자 트윗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사진도 하나 이제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 배소현 씨가 2010년에 결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결혼식 사진인데 보면 그 사진을 올린 게 백종선이 이제 뭐 이제 배소현 시집 간다고 그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뭐 드레스 입고 이재명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김혜경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인연을 맺어왔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지금 약 대리 그 처방전 받아서 대리로 약 수령한 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가사 잡무까지 맡기는 거 이거는 참 그런 게 김희경이 어떤 다른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가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기가 도정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도지사 와이프로서 뭐 무슨 외부 활동을 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걸 제껴놓고 봐도 이렇게까지 자기 일을 챙겨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뭐 활동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 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나? 도우미 하루 부르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는데. 가사 도우미는 이제 가사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사실 이 직원이 뭐 약 타주고 그런 것만 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 들어가서 뭐 그런 것도 했다니까. 나는 이 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집안일 같은 경우는 가사 도우미를 시키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가사 도우미를 왜 안 불러? 돈 아끼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가사 도우미를 불렀는데도 이랬을 수도 있긴 하겠죠. 가사 도우미도 양말 개주세요. 밑장 빼기로 해서 양말 개주세요. 그러면 다 개줘요. 그렇죠. 더 잘해주겠지. 더 잘해주지. 왜냐면 맨날 하던 사람이니까. 기술자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사람 부리는 것 자체 취한 게 아닌가. 권력형으로. 그러니까 그쵸. 그거 같아요. 저는 네. 그냥. 사람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 사람 고용해서 쓰는 맛보다 이거 그냥 아니 집에 현금도 3억씩이나 있다며. 가사 도우미 부를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부부가 변태 같아요. 사람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부리는 거 좋아하고. 부리는 것도 예. 좋아하고. 저는 이런 거 진짜 그 적성이 안 맞거든요. 저는 뭐 형편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도 저는 사람 쓰는 거 잘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기가 싫어. 저도 가끔 이제 가사 도우미를 부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냥 그 외의 일은 안 시켜요. 그냥 그 업무 외에 그 가사 도우미 업무 외의 일은 저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김장 하려고 가사 도우미를 불렀으면 김장만 하고 딱 집에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뭐. 뭐 나는- 추가로 일 시키려면 돈을 더 줘야지. 그렇죠. 모든 이 사람 부리는 일은 어떤 감사 인사도 필요 없고 뭐 밥 사주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한 만큼 돈을 더 주면 됩니다. 뭐든 간에 고마우면 고맙다는 말 대신에 한 5천 원, 만 원이라도 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가짜 뉴스라고 지금 막 버팅기고 있는데 여권도 계속. 근데 이 건은 상대적으로 좀 반향은 저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큰 게 너무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네. 이슈가 이슈를 덮으니까 네. 뭐가 하나 집중이 안 되고 계속 터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상한 실드 치는 민주당 보면은 또 그거 보면 또 한심하고. 자 이제 이어서 다음은 이제 소제목으로 한심한 민주당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요거 다뤄보겠습니다. 요 지금 오늘 29일이죠. 28일, 27일, 26일부터인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뭐 3명이서. 그 사진 보셨어요 혹시? 1인 시위하는 거? 봤죠. 열받았죠. 저희도 이제 집회 얘기하면서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 앞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 앞으로 나가서 집회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막 생각을 하다가 정말 좋은 데는 광화문인데 그거는 또 이제 반정부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는 청와대에 대고 외친다는 그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죽어도 못하죠. 거기서 하지 말자 네. 이랬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이제 이탄희 양이원영 그다음에 민병덕 의원 등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여 1인 시위를 했는데 이게 그저 추경안 지금 14조로 잡혀 있는 추경안을 대폭 늘려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50조로 가자고.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죠 한번. 청와대 앞에서도 하더니만은 또 이제 지금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관련해서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또 연좌 시위도 벌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워딩도 좀 살벌한 워딩을 쓰고 있죠 지금. 그렇죠. 우원식이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 가지고 올린 페이스북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추경 14조는 안 된다 50조로 하자. 역대급 세수 축의 축소 오류 금액이 60조인데 이 돈을 모두 오미크론으로 피해를 보며 피를 흘리는 국민에게 쓰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형적인 선동 워딩 나왔죠. 지금 이 돈은 그러니까 딴 것 떠나서 이걸 60조를 그 짱방을 놓고 안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돈을 다른 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겨준 건 거의 비상용 예비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써버렸는데 또 돈 들어갈 일 더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선거 전에 계속 돈 풀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에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파수꾼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도 사실 이 대통령님 지지율이 지금 40%가 넘어가니까 얘들이 지금 이 정도로밖에 못하지. 대통령님 지지율 일반적인 그 전임들 수준은 한 30% 밑으로 20몇 프로 그렇게 떨어졌으면은 더 세게 들이받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 지금 눈치 본다고 저는 이 정도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한심한 민주당 이 카테고리에 사실 유시민은
민주당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또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지금 못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당원은 아니지만은 그 방송 복귀한 이후로 계속 나와가지고 방송 지상파 나와가지고 이재명 쉴드를 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다룰 거는 1월 23일 날 KBS1 정치합시다 2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 전원책이랑 둘이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썰전을 그대로 KBS로 이제 옮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보이던데 전원책이 윤석열은 가족 리스크고 이재명은 본인 리스크라서 이재명 쪽 이제 그 본인 도덕성 문제가 더 거론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이 답하기를 그 지적은 타당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좀 다른 면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심각하겠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건 분쟁의 당사자가 됐던 형이나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뭐 본인 리스크이긴 한데 과거의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지금 현존하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한심한 소리죠. 이것도 또 2차 가해죠. 왜 다 돌아가셨냐고 지금 유족들이 엄연히 살았고 유족들도 직접적인 분쟁의 당사자들인데 그러니까 유시민도 지금 프레임을 계속 그렇게 그 박인복 씨나 그 따님은 이 프레임에서 자꾸 배제를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아니 이재명이 쌍욕한 거는 형수님인데 뭐 무슨 피해자 당사자가 뭐 죽고 그렇죠. 없어.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이제 막 그 적반하장식으로 오기를 하는데 전원책이 이제 이재명의 이제 욕설 테이프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유시민이 답하기를 어떤 테이프를 들었냐 뭐 전체 파일을 다 들으면은 뭐 다르다 뭐 편집된 거 듣고 이야기가 맞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일 다 들으면 나온다고 박인복 여사님 한테 이재명이 욕하는 게 유시민이야말로 전체 파일을 다 안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렇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들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유시민이 들은 거를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어. 전 듣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중에 놔두는 이재명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방어 논리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지금 뭐 성명까지 냈고 물론 이제 이 말하고 나서 성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그 욕한 거는 저 이재선 씨한테 한 것도 있지만 이재선 씨보다 박인복 여사한테 한 게 더 많거든요. 더 많고 그 욕한 거랑 그 비웃는 게 사실 되게 끔찍하잖아요. 들려? 아우 그거는 진짜 좀 비열하죠. 공포스러웠죠.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싶은 그런 감정이 드니까. 아니 부부가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한 명은 그래도 말려야 되거든요. 여보 조금 응? 네. 한 명은 말려야 되는데 그렇죠. 부부가 똑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야 진짜 부창구수란 말이.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참 이게 비열한 겁니다. 사실 맞아요.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데 피해자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완전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박인복 여사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온갖 소리를 다 듣고 뭐 협박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썰전했을 때는 전원책이 되게 우스웠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 전원책은 정말 진영 논리에 어떻게든 이 보수 쪽의 리스크를 감싸려던 입장이었고 그렇죠. 우리는 니네 왜 그러냐 이렇게 공격하던 유시민이 이제 그거를 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유시민이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많이 샀어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뒤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전원책이 오히려 옳은 소리를 하고 있고 나는 전원책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 그 뭐 TV조선 이런 데서 뭐 뉴스 할 때도 솔직히 조금 별로였는데 네. 이 사람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재발견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전원책에 관해서는 예전에 이제 군가산점 문제로 한창 이제 그 티격태격 때 전원책이 가산점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남자 쪽 입장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정치적 스탠스는 이쪽 편 사람인데 단지 이제 군가산점에 대해서는 남자 쪽 입장을 지지하는 남자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원책을 그 당시에 칭찬할 때
저런 책 숙골인데 그 공강산점 하나 가지고 달달한 소리 해준다고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진짜 지금 그 박수영 의원인가요? 네. 저는 그 사람도 지금 너무 응원을 하고 있고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 또 FM 코리아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반정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네, 확실한데 네. 일베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자기네들이 말이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네. 니네 이런 거 여기 와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배척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최소한 이제 말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불합리한 거 못 참고 공정하지 못한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할당제 같은 부분. 할당제 같은 경우는 저도 반대를 하는 부분이니까 네네. 같은 이제 마인드로서 조금 수긍하는 면도 있고 네.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반정부적인 마인드는 갖고 가는 거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뭐 어떤 세대든 간에 그 20대는 항상 반정부 마인드로 살죠. 세상이 다 족같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를 해주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일베스럽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FM 코리아 유저들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세계관에서 중심축을 대통령님을 이제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면 FM 코리아는 여전히 비상식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 국민으로 보면은 지금 여론도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50%가 넘고 있어. 그거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매 정부마다 그래요. 매 정부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잘 주는 게 FM 코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이재명을 배제시키고 만약에 세계관에서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죠. FM 코리아에서 하는 얘기들이. 근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이 이재명에 대한 불만하고 같이 그러니까 융합이 돼 버리면은 그게 우리한테도 전혀 다르게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로 우리 스스로의 세계관도 많이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배척했던 사람들을 배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요 뒤에 이 양반 이야기도 나올 텐데, 송영길 이야기도 나올 텐데. 그 이재명이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반정부질을 했잖아요. 네. 그 프레임을 이재명이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지 못하게 정부를 믿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권 교체 여론이 커지고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겼죠. 그렇죠. 부추겼잖아요. 네. 솔직히 LH 사건도 우리는 이재명이 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타당한 근거도 있고 네. 그 내부 정보를 볼 수 있는 거는 경기도 쪽 그 경기도 이제 시흥 뭐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쪽 사람들이니까 이재명 쪽 사람들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타당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자기의 이제 이재명이 처음에 했을 때는 뭐 자기의 입지나 뭐 자기의 뭐 인지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을 짰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성공은 했지만 그 다른 이면까지도 자기가 다 뒤집어 쓴 형국이란 거죠. 결국은 이제 반정부질을 해서 이제 일정 부분 자기 어떤 이득은 받지만 이득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득을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 똥물을 이재명이 다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이죠. 그렇죠. 뭐 충분히 뭐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송영길가 이제 그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1월 27일 날 페이스북에 썼던 전투형 노무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창피하죠, 진짜로.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FM 코리아가 정상으로 보인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인트로에도 적었지만은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상당히 영리하게 음. 전략적으로 그렇게 글을 쓴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양반이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 저는 굉장히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양반 글을 보고 나가지고 되게 이제 막 슬프고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나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너무 드는 참 거죠. 그 반박을 듣고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쪽팔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온 얘기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 이 얘기를 그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가 정작 국힘에서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속 시원하긴 하지만 저는 속 시원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근데 슬프고 빡치더라고요. 슬프고 빡친데 우리가 해야 할 얘기를 대신해 주니까 우리가 했지만 그쪽에는 이제 파급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내상은 조금 입었을 것 같아요. 누가요? 송영길이요? 그러니까 이 국힘 최고위원은 사실 이걸 자기 당 지지자 보라고 쓴 글이 아니거든요. 이 글은 100% 우리 보라고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판세를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해가지고 그 판세를 읽은 끝에 나온 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으로 돌아선 문파들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맥락으로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쓴 글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리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반면에 진짜 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참담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자, 이어서 이제 28일 날 또 송영길이 또 뻘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공격한다고 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28일 날 오전 제16차 선대위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한 얘기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도 안 갔다 오셨고 검찰로 갑으로 살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이다. 그 주변 모든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 정치개혁 송영길이 이야기하면서 그 프레임으로 이제 윤석열 끌어들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에 다 갔는데 검찰 출신들은 대체 희생한 게 뭐가 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지금 검찰이니까 검찰로서 할 일 했겠지 연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이 양반이 했어요. 이 양반도 사실은 그 조국 수호 공연 때 상당히 우리가 심하게 깠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 말 한 게 되어버려가지고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 양반이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의 단소리가 그거 들고 와서 90년대에 30년 우리가 먹었으면 됐다. 80년대 지하철 월 전기권 사가지고 그 달에 써먹었으면 됐지. 민주당 너네들만큼 운동한 사람 세고 30년 넘게 권력 주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꿀 빨았으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상 입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감옥 가는 동안 뭐 했냐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감옥 간 거 높이 차가지고 김경률 이 양반 말처럼 계속 국회의원 시켜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대접해줬잖아요. 그만큼 대접 받아놓고도 아직도 우리가 뭐 민주화의 주역인데 뭐 우리가 다 희생했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송영길 씨 뭐 우리가 안 뽑아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김경률 씨 말처럼 뭐 그때 박스에 쌓아놓고도 제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티낼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산다고 그냥. 조용히 살아도 알아줄 사람 알아준다고.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민주화 운동 하면서 나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네들은 다 나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돼. 이러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송영길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때 그런 야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송영길은 지금 이재명 후보로 세워놓고 이 소리 하면 되게 민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박수 추인까지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 어떤 과정이 비민주적이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이재명이 지난 지방선거 때 뭐였습니까?
민주화운동 투옥한 거 그 전과 아니냐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가라고. 자기들이 뭐 민주주의 위해서 감옥 갔다고 그걸 되게 이렇게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옆에 있는 이재명은 그거 그냥 그 전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올려놓고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이 지금 민주당은 모순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죠. 뭘 하든 까요. 뭘 하든 이재명한테 걸립니다. 이재명이라는 벽에 턱턱턱 걸려요. 바른 소리를 못해 그래서. 김건희를 까도 혜경이한테 걸리고. 이 화살이 화살을 쐈는데 부메랑처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모순이에요 지금. 자, 아무튼 이제 송영길이 이런 소리를 한 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며칠 전에 아침에 갑자기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해놓고는 정치개혁 한다면서 뭐 3선 이상 뭐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 금지, 그다음에 86세대 용태론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국힘도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프레임 던져놓고 지금 이재명 비토 프레임을 그 프레임으로 덮으면서 그쪽으로 이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시도를 한 건데 관련해 가지고 1월 27일 날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기에서 그 국힘 허은하랑 민주당 고민정이랑 또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고민정이 아주 멍청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빵을 허은하가 날렸어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말씀하신 그 86 용태론에 대해서 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실제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캠프 청년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86 용태론 나왔는데 정작 86들 용토하지도 않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관련해서 김정민도 또 TV 나와가지고 라디오인가 나와가지고 그 진행자가 이거 관련해서 김정민 의원은 그러면 다음에 출마 안 할 거냐 그렇게 딱 집어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그 뭐 꼭 뭐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 흘리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득권 내려놓겠다 송영길이 그렇게 빵 때렸는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고민정이 받아치기를 뭐 그냥 그건 다 소문일 뿐이다. 소문 뿌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서 박수하면서 버벅댄 게 있는데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치기를 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쇄신안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허은하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에 니는 뭐 할 건데 이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가 사실 참 옹색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아서 한다 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뭐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뭐 쇄신안 여러 가지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 이제 나 그렇게 카운터 날린답시고 날린 게 이게 이제 대치기를 당하는 건데 보면은 이준석도 총선 불출마하냐 그렇게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의원이 이제 뭐 왜 불출마를 하냐고.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인성 의원 영선이라 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이 586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무슨 정치계에 썩은 고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그러니까 고민정이 그럼 앞으로도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 내려놓으려면은 이준석도 불출마해야 되는 게 이제 또 그렇게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노원구에서 출마할 거라. 거기가 원래 자기 지역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은 3선 4선 말한 거 아니냐. 근데 이준석은 빵선인데 뭐 출마하지 말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제 28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뭐 민주당이 빵선 출마 방지법까지 만들면 인정하겠다. 빵선 출마하면 아무도 출마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면은 사실 지금 민주당 정치개혁 프레임 걸었는데 안 먹히니까. 아니 국힘당은 답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개혁 프레임을 민주당은 그걸 정치개혁이라고 지금 이제 실천하겠다고 던졌지만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놓고 보면 국힘당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대표된 자체만으로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 된 거예요. 기득권 내려놓은 거니까. 그렇죠. 다선 의원들 다 제끼고 빵선에 아무것도 없던 30대 더구나 30대에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고 있던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정치개혁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데 정치개혁의 선두주자가 말하자면 국힘인데 후보주자가 무슨 선두주자 보고 개혁 안 하냐고 그러고 있냐고. 이 프레임으로 걸면 오히려 되치기 당하지 이렇게. 아니 그리고
국힘당은 지금 유튜브랑도 손절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건 몇 년 됐죠 벌써. 잘 하고 있는 우리만 좀 개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개혁이 아니라 좀 갈아엎어야죠 우리는. 그럼 86 용태론도 참 웃기죠. 그러니까 그 정작 관련된 의원들은 거의 뭐 동의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송영길이 갑자기 던져놓고 따르라고 그러면 따르겠냐고요 누가. 아니 우리 당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586 운동권 카르텔. 뭐 586도 아니에요. 그 운동권 카르텔을 주변에서 기생하는 초선들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 하죠. 거의 다. 그냥 이재명 캠프를 쏙 빼면 돼. 이재명 캠프를. 지금 이재명 캠프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상호도 아직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캠프에. 이낙연 캠프 의원들 빼고는 다 이낙연 의원 캠프만 민평련하고. 네.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만 싹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야 되는 그런 수준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다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뭐 캠프에 소속돼 있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종민 의원이 처음 이제 페북 글을 이제 남겼을 때 저는 그 자체의 글로는 문제는 없지만 586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쵸.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586이라고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 주류가 어찌됐든 간에 586은 사실이니까 그쵸. 뭐 좀 이렇게 간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굳이 범주화를 다르게 이렇게 세밀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김종민 의원도 그걸 모를까요? 운동권 카르텔이랑 우리가 분리를 하고 보고 있다는 거를. 글쎄요. 거기까지 과연 인식이 미치고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어떨지. 김종민 의원도 운동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죠. 자 이제 이어서 민주당의 정부 멱살잡이 앞서서 그 1인 시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기사가 하나 남기있어가지고 요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1월 28일 뉴스원에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게 있는데 보면은 뭐 조국 장관 사태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이걸 사태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전에는 조국 인권 탄압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청와대 결재해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기는 뭐 대선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설을 하기를 27일 날 원래 이제 대통령님이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취소를 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 민주당이 많이 이제 뭐 서운해한다, 아쉬워한다, 뭐 그런 취지의 그런 취지로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나 조국 사태 등으로 빚어진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심을 달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 청와대가 결재해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후보에 있는 것이지 다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처발리고 있는 게 이재명 문제지 이재명 탓이지 뭐 청와대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관계자가 왠지 이철희 의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워딩을 그대로 따온 건 아닌데도 이런 취지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것 똥은 같거든. 이재명이 쌓았는데 그거를 왜 또 청와대에서 덮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캠프의 인식이 얼마나 아니란가. 이 남 탓하는 이재명이 남 탓하니까 캠프 자체도 지금 남 탓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다 굳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반정부질하고 정부랑 성 긋기 했으면은 끝까지 성 긋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무슨 이제 와서 또 뭐 무슨 그거를 덮어달라고. 그러니까요. 이 청와대 결재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뭘로 증명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지지율이 청와대 지지율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율보다 앞섰으면은 말이 돼요. 그쵸.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발목 잡는 게 되니까 사과를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이재명의 목숨을 겨우 간당간당 유지시켜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만약에 사과를 하면은 청와대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이재명 지지율도 거기에 같이 끌려서 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억지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이 말이 맞거든요. 후보 문제인 그쵸. 거지.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님이 마지막에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면 그건 또 그 자체로 이재명하고 대비 효과 냅니다. 아주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잘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이재명은 뭐냐? 이렇게 대비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정권 교체 여론을 만든 거에 일조하신 분이 이재명 도지사 본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정권의 어떤 마이너스 요소로서 크게 그쵸. 작용, 아주 크게 큰 역할을 했는데 정말 때 되면 반정부지라고 브레이크 걸고 우리가 애초에 이 방송하는 것도 이재명이 반정부질 하도 해대가지고 시작한 그러니까. 건데. 이재명만 없었으면은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홍남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정부 일 기재부 네. 일하는 사람이려니. 근데 지금 거의 막 우리의 어떤 뭐 파수꾼, 그러니까 호프, 우리의 우상.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스타라고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님이랑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후반기에 스타 플레이어는 홍남기 부총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자꾸 사과하러 대통령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련해서 지나가다 트위터에서 본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트위터리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뭐 자기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사과하는 법을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보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사과의 기본은 사과하지 않을 일에 절대 사과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과하지 않을 일에 사과하는 거는 억지 사과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다 보면은 진짜 사과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못 하게 되거든요. 사과가 그렇죠. 또 요식행위처럼 맞아요. 인식되니까. 대통령님이 딱 하시는 게 오죠. 사과할 일 있으면 하고 사과할 거 없으면은 아무리 욕해도 사과는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조국 사태나 청와대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까지 막 털고 갈 만큼 그렇게 사과하실 일이 있을까? 대통령님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광주에서 외면당하는 민주당 한번 봅시다. 송영길이 또 1월 26일 날 그 화정동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현장을 갔어요. 이날 이제 원래 광주에서 선대위 선대위 회의를 하고 화정동으로 갔는데 상인들의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민주당 돌아가라, 막 각성하라 그러면서 송영길을 못 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유족 텐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족 텐트에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밀려나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러니까 중수본 텐트로 가서 이제 뭐 기자회견 짤막하게 하고 뭐 면담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족들이 항의를 할 때 보면은 뭐 표 찍을 때만 텃밭치고 호남에 호소한다. 어떻게 국민의힘보다 늦게 오냐.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침 요 전날 이준석이 이제 먼저 갔어요, 여기에. 근데 이준석 갔을 때는 또 이 유족들이 되게 이렇게 호응을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진정성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광주에 손편지 보냈잖아요. 예, 윤석열이 200만 통 보냈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만약에 이낙연 총리 시절이었으면은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안 까였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광주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 그쵸. 김에 간 거지. 그렇죠. 원래는 사고 터지자마자 바로 내려갔어야 갔어야 되는데 되는데. 일정을 접고 다른 그쵸. 일정 접고라도 갔어야 했는데. 근데 일정이 있는 김에 간 거니까 네. 이거는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죠. 더 빡치죠. 음. 그리고 가서라도 또 예를 들어서 좀 진정성 있게라도 대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송영길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도 제가 보기엔 거의 이재명급 사이코패스인데 한 권력욕 하시는 네. 분이시라. 사람들이 바보 다니고 보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뭐 받아주겠습니까 어디? 참 그래서 이거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굳이 정부 탓을 하자면 국무총리가 일을 제대로 못한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총리 시절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바로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민주당 찾지도 않고 이미 국무총리 와서 다 커버를 해놨기 때문에 좀 늦게 가더라도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진 때나 산불 때 이낙연 총리 하신 거 보면은 그렇죠. 그때는 총리로 계실 때는 민주당이 할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이슈에서 가장 발빠르게 돌아다니시고. 그렇죠. 외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벽하게 맡겨놓고 그냥 외치면 전념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정부의 모습 아닌가요? 내치 외치 나뉘어가지고. 뭐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 분담하기 나름일 텐데. 근데 아무래도 외치 쪽에 이제 외치를 외무부 장관한테 다 맡기는 것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훨씬 그 파급력은 크겠죠. 그렇죠. 어떤 날에 그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적인 면으로 국가 비즈니스적인 면으로 방문을 했을 때 그 나라 외무부 장관이 가는 거랑 대통령이 가는 거랑 약속을 해도 다르잖아요. 권한이 그쵸. 다르잖아요. 외무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일임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대통령이 가는 거는 무게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나가시면은 그 나라 가서 이제 친근감도 예, 있고. 그 나라 가서 스킨십도 좋으시고 일정 부분은 외모가 모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대통령 부부가 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는 요 뉴스 요 기사 보면서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이낙연 총리님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김부겸은 살아는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래요. 이 대통령도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을 만났지만 국무총리를 대통령님 못지않게 훌륭한 총리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총리에 대한 이 눈높이도 되게 높아졌구나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어서 또 이제 이 다음 날 또 이재명이 또 여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거 이제 이날 간 평가는 요 유족 측 관계자분 요 말 한마디로 다 끝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알았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쇼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 현장에서 이재명이 말하기를 중대재해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건설면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거기 가서 하나만 한 소리지. 하나만 한 소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귀싸대기 같지. 거기다가 더구나 이 말은 불과 2주일 전에 했던 말은 또 배치가 됩니다. 1월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제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말하기를 뭐 이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 재계 관계자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기를 재해법이 있는 영국보다 재해법 없는 미국이 사고율이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오히려 적다. 뭐 사망률이 오히려 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생각 못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 네. 이게 수술실 CCTV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 시에 위축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 의사들의 말도 수술실에 CCTV가 있는 건 동의는 하지만 의사들도 이 수술함에 있어서 위축되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네. 어떤 내가 이 시술을 함으로 있어서 이게 나에게 돌아오는 칼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이야기하기를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러면서 입증이 쉽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근데 요 말하고 불과 2주 뒤에 광주 와서는 또 이걸로 처벌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세게 한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재해법 있는 영국보다 재해법 없는 미국이 사망률이 낮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재해법이 있으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케이스를 다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게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게 다 통계에 잡힙니다. 근데 미국처럼 재해법이 없으면은 이거는 민사랑 형사로 넘어가게 하는데 일반 사망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형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일하다 죽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망 이유가 그걸 이제 형사에서 밝혀내긴 하는데 이건 통계로 안 잡힌다고요. 특별히 집계하려고 어떤 학계에서 집계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통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보다 영국이 사망률이 높게 나온 거죠. 이건 이를테면은 코로나 검사 하는 나라가 있고 안 하는 나라가 있다고 치면은 안 하는 나라는 코로나 사망자가 안 나와요. 그 코로나 몇 명 죽은지 몰라. 근데 하는 나라는 코로나 사망자가 잡히잖아요. 그거는 같은 얘기죠. 참 여기서도 또 이거 참 말장난 했는데 이거를 과연 이 재계 CEO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까 속으로 비웃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그쵸. 뭐 저 같은 사람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웃고 넘어갑시다. 한우급 스팸 한번 짧게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이제 1월 25일 YTN에서 단독 보도한 걸로 이제 발단이 됐는데 삼부토건에서 윤석열한테 17차례 선물을 줬다. 그러면서 그 삼부토건 조 회장의 특별관리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빵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 2003년부터 15년까지 윤석열한테 17차례 매년 명절 선물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 뭐 내역들이 초반에는 밤이나 꽃감 같은 거였는데 이게 점점 고급으로 올라갔다. 뭐 메론이나 망고도 보냈고 2009년부터는 정육으로 선물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2014년에 대구 고검으로 좌천이 되니까 다시 뭐 김이나 메론 이런 걸로 보냈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뭐 김건희 씨랑 그 김건희 씨 어머니도 이 삼부토건 관리 대상으로 올라가지고 선물 보낸 것 같다. 뭐 그렇게 쭉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그 어떤 비리 의혹 있는 기업이 유력한 검사한테 선물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안 좋은 모양새긴 해요. 그런데 과연 선물을 뭘 보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문제의 정육 2009년부터 보냈다는 정육. 근데 이거를 뭐 따져보니까 정육이 아니고 스팸이었다. 처음엔 스팸이었다 얘기 나왔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스팸도 아니고 런천미트였다. 그러니까 런천미트는 거의 연맥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스팸만 해도 사실 연맥이는 건데 이거는 뭐 떨어져라 그 수준인데.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스팸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비웃기 시작하니까 이 이재명 지지자라 보이는 한 트위터리안이 이거를 이거 썸네일 쓰실 거죠? 아니요, 썸네일 다른 거 쓸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 조남욱 회장이 보낸 꽃감이며 한우급 스팸이며 다 받아쳐먹고 난 꽃감에 충성하지 않는데 이지랄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삼성 선물 리스트에 절대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추미애가 기록되어 있던 게 떠오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 선물 리스트에 추미애가 이제 뭐 선물 안 통하는 사람으로 떠올랐다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2007년 때 그 삼성 비자금 폭로 때 내부 문건 유출되면서 이건희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추미애는 현금 안 통하니까 어떻게 상품권 뭐 저기 호텔 회원권 같은 걸로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뭐 뇌물이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현금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맞는 말은 아니고. 그 리스트 보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 아니 그 리스트 말고 이 여기 뉴스에 나왔었던 그건 봤죠. 거기 위에 진짜 정육이 나와요. 네. 갈비 5kg. 갈비 5kg. 갈비 5kg면 한 10만 원 하나요? 요즘 시세로? 그쵸. 갈비가 LA 갈비일 수도 있고. 갈비 5kg 1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소갈비인가 돼지갈비인가? 소갈비 보냈으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그럼 뭐 고급 정육도 받은 걸로 합시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한우급 스팸이라는 이 워딩이 이제 상당히 놀림거리가 됐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분석을 하기를 사실은 이제 이 한우급 스팸이라는 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이제 스팸이라고 보낸 게 스팸이겠냐. 그 스팸 상자 안에 이제 돈 같은 거 집어넣어서 보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대놓고 해버리면 이거 허위사실 유포가 되니까 입증을 못 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가 되니까 자기가 달릴 수 있으니까 애들러서 말한 게 한우급 스팸이다. 뭐 그렇게 이제 좀 그 표현을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참 옹색하죠. 그렇죠. 한우급 스팸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YTN이 이걸 터뜨리려고 했던 것도 어떤 그 이슈의 선정성만 가지고 어떻게 확 끌고 가려고 던진 건데 막상 던져놓고 보니까 너무 짜치는 거지. 그렇죠. 이 거의 김건희 그 녹취록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던져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 관련해서 YTN이 이제 편파성을 잠깐 짚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YTN의 편파성을 잠깐 짚고 끝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YTN 라디오에 보면은 이동형이 이제 진행을 한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죠. 이 데일리죠. 그 뉴스 정면승부 대표적인 이제 편파 프로라고 할 수 있고 이외에 그 변상욱이 또 기자들한테 지금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면은 변상욱이 지난 1월 20일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꺼내드는 카드들이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인데 뭐 사실 50일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갖다 붙여야 됩니다. 뭐 자기 쪽으로 확실하게 끌어와서 붙여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율이 이제 안 올라가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건 사실 중립성 훼손 맞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YTN 기자들 11명이 1월 28일 날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변상욱 씨는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TN이 그 파업위에 노정면 복귀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진영주의적인 그런 색깔, 물론 그 전에는 그전 정부의 친정부적인 성향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면에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보면 뭐 중립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재명 쪽에는 또 되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들러붙어 있단 말입니다. 참 그래서 이재명 어용이죠. 그렇죠.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동영 지금 별로 뭐야 청취율도 안 나오고 진행도 잘 못하는 이동영 몇 년째 지금 붙여놓고 있는 건 봐도 그런 면이 있죠. 나는 이것도 너무 그 변상욱 그 SNS 글 있잖아요. 네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숯골 마이크를 잡게. 이거 이제 그 조국 집회 때 그때 이제 저쪽 그 고대생 발언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언론인이 할 소리는 아니죠. 아니죠. 반듯한 아버지. 네가 뭐 그거를 왜 평가를 해? 그러니까요. 반듯한 아버지. 사실 이 청년이 이거 가지고 변상욱 고소해도 변상욱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소름 끼쳐요, 진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로. 이 사람들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죠. 진보주의 그러면은 보통 인권이랑, 그러니까 인권 특히 여성권, 그러니까 약자 쪽에 많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니까 친여성주의적이기도 해야 되고 뭐 인권 문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런 발언들은 보면은. 그렇죠. 반듯한 아버지 있죠.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로. 이거 말을 읽지 못하시는. 욕이 엄청 심한 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아무튼 뭐 이번 주는 좀 이게 BC님 빠지니까 확실히 두서가 없어요. 맞아요. BC님이 뭔가 그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진행을 잘해왔다는 중심을 잘 잡아주시니까. 생각이 듭니다. 뭐 BC님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합시다.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내가 진행하는 거 이건 진행도 아니고 진행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냥 장난감 말장난 따먹기 언어 순화해서. 그래서 이번 주 그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 방송이 왜 이렇게 좀 중구난방인가 싶으신 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네. 제가 딕션도 많이 안 좋고. 그 최근에 이제 저희 방송을 ASMR로 들으시는 분들이 제법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서 끝맺음을 막 잘 자요 이런 걸로 해볼까 했는데 제가 성시경을 싫어해서 그 모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뭐 이제 이번 주 집회 마지막이죠. 오늘이 집회도 이제 없고 뭐 그렇습니다. 깨시원 쪽에서 한대요. 또 한대요? 아무튼 뭐 나가실 분들은 또 나가시고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떡국 많이 드시는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